잼버리라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야단법석 이런 말 있잖아요. 밤에 탑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때 막 서로 부킹도 하고 젊은 사람들끼리 기도하고 막 하겠죠. 불교식으로 불공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눈 맞으면 그날이 허용되는 날인 거지. 신을 인간의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불경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슬람도 그래요. 알라 신의 형태가 없어.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표현합니다. 부처는 그 간다라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뭐 설계비가 100억이 들어. 대부분 한 80억은 거기 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도사님 팟캐스트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부경대 건축학과 조범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 교수님을 또 최초로 모시게 됐는데요. 네. 저희 공식 소개 멘트죠. 간단하고 길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 건축학과의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범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네. 근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근황이라. 네, 제가 뭐 딴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군데 또 다른 학교도 다른 쪽에도 네네. 강의를 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잡들이 있긴 한데 네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천천히 소개를 한번 풀어나가 보시는 네, 걸로 네. 하시죠. 그래서 뭐 네.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겸임이시잖아요. 네네. 녹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네. 겸임이라면 다른 사업을 또 이렇게 유치하는 게 네, 또 가능하니까요. 네, 네. 네. 가게 상호명만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또 건축이랑 전혀 다르게 네네. 또 외식 사업을 또 오래 맞아요. 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전혀 다르긴 한데 네네. 일단 스시 네네.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올타 그쵸. 미스터 스시라는 스시 그렇죠. 네, 레스토랑을 꽤 오래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뭐 저희가 직영으로 몇 군데 점포를 좀 운영하고 네네. 있는 그쵸. 상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에 뵀을 때도 네.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 알고 저는 원래 그쪽으로 아. 이렇게 모시려고 했었는데 네네. 생각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프로페셔널한 잡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있더라고요. 네. 차차 방송에 알겠습니다. 풀어나가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네네. 게 이 건축을 전공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토남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건축을 전공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아, 결정적 순간? 네. 일단은 우선은 이제 제가 그냥 한번 질문해 주신 거 생각해 보면 네네. 어릴 때인데 네. 어릴 때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 네. 그냥 이제 되게 조악하지만 네.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판자 몇 개 엮어서 본부나 기지 이런 걸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재밌게 놀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볼품없고 사실은 조악한데 근데 그 안에 있을 때 되게 제가 안락하고 너무 편안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때 네. 이제 약간의 공간을 구축한다라는 오. 어떤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감각을 가지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이 건축이라는 걸 선택하게 된 건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인데 제가 이제 이과다 보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공대 안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공대에서 제가 그래도 또 이게 뭐 전기, 기계 이런 쪽으로는 네. 사실은 조금 흥미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과이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창의적인 어떤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네. 제가 사진공학과를 선택을 해서 갔습니다. 사진공학이요? 예, 사진공학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는데 오. 되게 흥미롭고 해서 어떤 거지 해서 일단 들어는 갔는데 네. 가서 이제 전공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또 약간의 그런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과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광학, 뭐 빛, 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전공을 하는 네. 오히려 약간 완전 공학에 가까운 전공이어서 이게 한 학기하고는 이게 아, 제가 네. 평생 이거 하고는 네. 이거 사는 거는 별로 재미없겠다 싶어서 오. 그때 이제 건축학과로 네. 이제 한 전과? 1년을 하고 네네. 과를 이제 전공을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실내 공간을 만들고 네네. 이런 것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때 전공을 이제 건축으로 바꿔서 가게 된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어릴 때 왜? 네. 일단 갔는데 네. 사실은 거기도 지금은 이제 건축학과랑 공학과로 나뉘었지만 그때는 네. 공학이라 그냥 하나로 통합이 됐었거든요. 건축공학과.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설계라는 디자인을 하는 과와 네.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짓는 시공을 하는 과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아, 근데 그때는 네. 같이 하다 보니 거기는 이제 뭐 구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산수 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숫자랑 너무 친하지 않습니다. 네네. 수학 이런 걸 너무 못하는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네. 약간 이제 설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네. 왜냐면 인문학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인문학이요? 설계에서 인문학이랑 네.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네.
모든 것들을 사실은 좀 종합적인 뭐 종합 예술이라고도 하는데 상업 예술이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분야와 이 분야가 있는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네. 이 분야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 네. 제가 여기 강점을 좀 더 빨리 찾았다라고 평가하고 그래서 뭐 저는 그 분야에 열심히 해서 지금은 건축학과에 네. 네, 교수로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이제 뭐 보이스카우트 뭐 이런 아, 활동하고 그렇죠, 이러면 그렇죠. 너무 좋았죠. 하셨어요? 했죠. 그때 보면 저도 했었거든요. 아, 저도 예. 했었는데 그때 막 텐트 막 너무 이런 좋았죠. 거 하고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또 공간 뭐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거랑 또 비슷한 그래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기억나는 어떤 뭐 보이스카우트? 네 보이스카우트든지 아까 어릴 때 보이스카우트를 뭘 했는데 네. 되게 기억나는 거는 사실은 예전에 잼버리라고 지금도 한다. 예전에 잼버리 지금 이슈가 이슈 됐잖아. 장난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네. 제가 한참 어릴 때 중학교 네네. 때 잼버리는 네. 정말 가서 제가 중학생인 제가 처음 가서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고 가셨어요? 갔죠. 예, 가서 네. 진짜 가서 그냥 외국인 친구들한테 막 말 걸고 네네. 영어도 못 하는데 네. 연락처 주고 받고 그쵸. 연락은 안 했지만 네네. 그냥 그랬던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쵸. 그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네. 다니면서 외국인 친구들 만나고 그냥 그 친구들하고 놀고 같이. 네. 근데 그게 너무 기억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게 잼버리가 했던 게 너무 임팩트 있게 기억이 남네요. 잼버리 이야기를 오늘 네, 들을 네. 줄은 상상도 저도 못했습니다. 잼버리 이야기를 할 줄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어릴 때는 뭐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하시니까 네. 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학이 있고 뭐 인문학적인 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이 건축에서 또 중요한 게 기술일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취합하자면 미학으로 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중에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뭐 기술과 미학 중에 뭐가 중요하냐를 사실은 이렇게 꼽고 논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는 네. 뭐 인간의 이제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네. 옛날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가 말했듯이 건축은 사실은 어쨌든 사람이 최소한의 안에서 뭐 그게 주거가 되었든 네. 이런 상업 건물이 되었든 공공건축이 되었든 어쨌든 거기서 행위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거기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네. 기능적인 게 충족이 돼야 돼. 일단 첫 번째로 기능. 네. 그러면 그게 아까 말한 기술이 들어가겠죠. 건물을 안전하게 지어야 되고 그 용도에 맞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뭐 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기술이 무조건 네네. 필요하다. 근데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란 것들이 아까 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면 똑같은 건물을 봐도 예쁜 거에 눈이 하나씩 더 가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 네. 건축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제일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렇겠네요. 모든 기술과 네네. 뭐 돈과 여러 가지 인권.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는 집약되는 작업들이다 보니 사실은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내가 팔리지 않잖아. 네. 그러면 사람의 가치가 없어지거든요. 건축이란 게 똑같은 건물도 똑같은 아파트지만 뭐 저기 보이는 뭐 마리시티에 있는 여러 빌딩들과 네네. 우리가 예전에 지었던 그냥 평범한 아파트를 하면 뭘 선택하려 하면 당연히 쟤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네네. 미학적으로 우리가 예술적으로 디자인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형태를 예쁘게 만들면 사람들이 선택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쵸.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네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말한 미학으로 정리를 하자면 네. 기술과 미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건물은 가치를 좀 가지기 어렵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네네. 그렇게 좀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좋은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되게 좋은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렇다면 그 밸런스 싸움이라고도 또 네,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나 궁금한 게 부산을 예로 들었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는 어떤 밸런스가 좋은 그런 건물이 있을까요? 야, 예상치 못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부산에서 밸런스가 좋은 건물을 네네. 이렇게 꼽으라고 하시면 근데 사실은 부산은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노인과 바다라는 네. 말이 있지만 지금도 지금은 뭐- 아파트와 바다 그렇죠. 라고 하는 회차에서 말처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외부 대부분의 사실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비중이 있는 네. 대신에 어느 정도의 예쁘고 네. 규모가 있는 것은 거의 다 아파트예요. 대부분은.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부산에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그렇죠. 오피스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고 네. 노후화돼 있다 밖에 없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게 미학과 기술이 잘 접목된 것들을 네네. 사실은 봐도 네. 우리가 기능적으로 충족하고 예쁘고 하는 것들인 네. 뭐 요즘에 지어진 어쨌든 뭐 아파트들에서 네네. 고를 수만 저는 그건 하기 싫고 네네. 대신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상업적으로 네. 지어져야 될 걸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이 네네.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안 되면 사실 짓지 않죠, 건축주가. 모든 네. 근데 실제로 공공성을 띠는 건축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뭐 예를 들면 관공서도 있겠죠. 네네. 이제 이런 건물들은 사실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규제에서 좀 벗어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건물들 중에 네. 하나가 있지만 네. 사실은 제가 딱 꼭 부산에서 꼽자 하는 것들은 네네. 조금 좀 대답을 좀 신중하게 하고 싶고 네. 제가- 조금 유예하고 싶습니다. 네. 삐 소리 처리해드릴 테니까 저한테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쁘다고 하는 건물요. 네네. 글쎄요. 제가 뭐 딱 이렇게 꼽고 싶지 않은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네네네. 나중에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자료를 조금 이제 어쨌든 질문도 만들어야 네, 되고 네. 예, 사전 질문을 잘 드리진 않는데 이번에 네.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 회의하는데 네. 가장 좀 궁금했던 게 동양 건축과 네, 네. 서양 건축 이 네. 차이를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동서양의 어떤 차이랑 건축의 차이인데 네. 이거 되게 저한테 관심이 많은 주제고 네, 네. 제가 이제 이쪽으로 또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던 주제라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양과 서양의 어떤 차이를 존재와 관계라고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건데 네. 동양은 관계로서 네. 건축을 하고 서양은 존재로서 건축을 합니다. 이게 뭐 나중에 설명을 하면 조금 네네.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자, 일단 동서양의 어떤 우리가 용어에 대한 한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서양은 일단 유럽 중심. 최근에 미국이 들어왔지만 네네. 유럽 중심의 어떤 서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동양은 이제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네. 그냥 한중일을 포함한 네. 동아시아를 이제 한정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큰 차이는 네. 우리가 동양에는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입니다. 기둥. 특히 나무 기둥이죠. 나무를 기둥으로 하다 보니 이제 비가 오면 네. 나무가 썩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붕이 커져요. 그래서 지붕이 기둥과 지붕이 중심이 된 지붕이 크잖아. 네네. 나무로 된 기둥을 이제 보호하기 위함이고 이제 그게 일단은 구조의 핵심이고 서양 건축은 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석재로 네네. 예전에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때는 재료가 네. 구하기 어려운 네네. 그 지역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벽돌을 만드는 거죠. 네. 석재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쌓았고 그게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석재로 네. 벽을 쌓아서 네, 네.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벽의 건축이다 보고 석재다 보니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었던 거죠. 빌딩 이런 형태. 뭐 그렇죠. 성당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성당. 엄청 높게 짓잖아요. 네네. 그게 결국은 석재 건축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 네. 석재라서 그런 네네. 거고 사실은 우리는 목재로 만들어지다 보니 전쟁 한 번 나면 다 탑니다. 그래서 거의 남아 있는 게 쉽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일단 한 차이가 있고, 네. 근데 얘가 왜 그러면 얘들은 석재로 하고 얘들은 왜 나무로 했냐? 이걸 조금 더 거슬러 가 보면 제일 큰 영향은 기후대가 차이가 있어요. 기후. 기후요? 네네. 네. 기후에서 오는 차이인데 네. 그 기후가 쉽게 말해서 서양 쪽은 네. 연간 약 광수량이 한 700에서 800mm 정도가 되거든요. 평균. 네. 동양은 한 1300mm. 한국을 비교하자면 한 네네. 1300mm 정도가 평균 강수량이 1년에. 네네. 자, 그러면 얘 거의 2배 양이잖아. 네. 2배인데 우리는 또 그 비도 엄청 장마 기간에 엄청 내려요. 네, 그쵸. 태풍과 장마 기간에. 네. 그러면 비가 한꺼번에 엄청 내리다 보면 사실은 토양이 네. 우리가 흙으로 된 토양에 비가 많이 내리면 네. 집안이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돌로 쌓으면 얘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조적인 것들이 우리가 나무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벼운 재료를 써야 되니까. 네네. 근데 서양은 반면에 비가 700mm인데 연중 계속 내려요. 네. 우리가 막 영국 이런 데 생각해 보면 네. 계속 조금씩 비가 오잖아. 네네네. 우울한 날씨처럼. 그쵸. 연중 계속 조금씩 비가 내리니 사실은 석재로 지어도 충분히 집안이 그 정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기후 때문에 네. 영향을 미친 것들은 우리가 주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생산하는 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후의 영향으로. 네. 예를 들자면 우리의 기후에서는 네. 비가 한꺼번에 엄청 내리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뭐가 많냐면 벼농사가 적합합니다. 벼농사. 네. 근데 벼농사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모내기를 같이 하잖아. 네네. 그때 한꺼번에 해야 돼. 그 시기에. 그래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태풍이 오기 전에 한꺼번에 추수를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합니다. 네네. 모여서.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해서 물길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모여 살아야 돼. 모여 살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가 발전하느냐? 특히 이제 우리가 시족 사회가 발전했잖아요. 네네네. 다 친척인 거지. 아, 그러면 그쵸, 네. 그 친척 관계가 되게 중요하면 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다 있어요. 우리는 친척을 가는 용어가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뭐 삼촌, 네, 뭐 촌수 숙부, 관련해서도 백부, 진짜 뭐 구체적이고. 육촌, 네네. 사촌, 팔촌 계속 있어요. 네. 모든 게 다 용어로 한정이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우리는 그런 관계나 관계. 친척의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네네. 말하는 거고, 반면 서양은 밀농사를 하거든요. 밀농사. 밀이 주식이잖아. 네네. 빵도 그렇고. 근데 걔는 밀은 사실은 이렇게 한꺼번에 확 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밀레라는 작가의 씨 뿌리는 네네네. 그걸 보면 혼자서 그냥 씨 뿌리고 있어요. 네. 그럼 혼자서 추수해. 그러다 보니 굳이 같이 안 살아도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굳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오는 차이에서 네. 우리는 모여 살아야 되고 네. 얘는 모여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특히 미국 같은 우리가 잘 알고 네네. 영어는 아니까 관계를 친척을 뜻하는 말들 보면 뭐 엉클, 네. 뭐 앤트, 뭐 네. 커즌, 네. 뭐 이게 거의 다예요. 그 이외에 친척이 그러네요. 없잖아.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네네.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밌다. 네. 좀 길지 않을까 아니, 모르겠지만 아니, 좀 이런 설명을 한 번쯤들은 이렇게 들어보면 재밌을 것 네네네. 같아서. 서양은 어쨌든지간에 아까 말한 벽으로 된 건축이 많다 보니까 네. 벽이 쌓이잖아요. 그럼 면이 넓어지잖아. 그렇죠. 그럼 그 면을 어떻게 꾸미는지가 되게 중요한 어떤 파사드의 건축이거든요. 그래서 서양 건축은 시대별 양식별이라고 하는 시대별로 건축이 달라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나 문화 사회를 다 반영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발전한 거고. 근데 서양 건축 관점에서 동양 건축을 보면 다 똑같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봐도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도 네. 아까 말한 뭐 우리가 조선 시대, 네. 고려 시대, 네. 아니면 궁궐 건축, 네네. 뭐 불교 건축 다 보면 다 비슷해. 큰 지붕이 있고 네네. 기와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거죠. 처마 막 이렇잖아요. 맞지.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서양 건축에서 관점에서 동양 건축을 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건물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다 달리 해야 돼. 이거를 조금 뭐 어떻게 설명할까? 서로 언어가 달라요. 언어. 네. 이 각자의 서양 전통 건축이 말하는 언어와 네. 동양 전통 건축이 말하는 언어가 달라. 그래서 각자 언어로 말하면 네. 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해요. 그게 똑같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서양 건축에 서양 건물에 살고 그쵸. 서양식 옷을 입고 살다 보니 네. 관점이 약간 변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동양 건축을 보면 밋밋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정리해 보면 네. 서양 건축은 아까 제가 성당 건축을 말했잖아요. 네네. 얘들은 엄청 높이 올라가잖아. 네. 그러니까 되게 볼 게 있죠. 네. 막 화려하게 장식도 돼 있어. 네네. 근데 걔들은 그 건물 하나의 완결성을 되게 가지려고 하거든요. 완결성, 그러니까 네. 바깥쪽에서 그 건물을 보는 건축이에요. 파사드의 건축이야. 근데 우리 건축은 네. 보는 건축의 안에서 밖을 보는 건축이에요. 시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배치가 중요합니다. 어. 남향을 해야 되고 그쵸. 네. 그다음에 앞에 어떤 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배산임수, 근데 풍수지리. 그렇지, 맞아. 풍수지리 대신에 네. 풍수지리가 중요한 건 기능적으로도 나무기 때문에 저 비가 잘 빠져야 되기도 하지만 네. 거기서 내가 봤을 때 좋은 앞에 있는 뭐 안산이나 이런 산들이 네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그건 왜 그러냐? 네. 아까 말한 제가 구조로서의 네. 서양 건축은 어쨌든 쌓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 수 있잖아. 네. 근데 벽으로 된 건축은 네. 창이나 이걸 크게 내지 못하죠. 왜냐면 벽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네요. 얘를 크게 내면 무너지잖아. 네네네네. 구조가 옛날에 발달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창이 되게 작아. 그러다 보니 안에서 밖을 보는 게 아니고 밖에 밖에서? 면이 많아지니까 안을 이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건물에 벽화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안에서 자기 벽을 봐도 다 벽밖에 없잖아. 거기를 꾸미는 거죠. 거기를 꾸미기 위해서 또. 네. 그럴 근데 수도 우리 있겠네요. 동양 건축은 기둥이잖아요. 네네. 다 뚫려 있잖아. 네. 밖이 잘 보여요. 네네. 그래서 안을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어. 오. 그래서 밖에 있는 어떤 우리가 경치를 보는 게 우리의 사실은 그거예요. 네네. 이제 거기서 오는 차이가 되게 크죠. 일단은 그런 것들이 크고 아까 말한 관계로서 여러 가지 동성애 차이로서 만드는 것들이 네. 건물을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런 서로의 인식들, 네, 특히 이제 우리는 뭐랄까 동서양의 차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종교죠.
그 종교요? 네. 시대에 네. 여러 가지 건축은 사실은 모든 시대적인 산물이거든요. 네, 네. 모든 그 시대의 기술과 네. 뭐 정신들과 네. 이런 돈들이 자본들이 모여야 건물을 하나를 만들 수 네,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것들은 종교입니다. 시대 정신을 제일 영향을 미친 건 네. 종교예요. 근데 서양은 기독교 중심의 그쵸. 사회잖아요. 네, 네. 근데 기독교가 중심인 사회와 우리는 이제 예를 들자면 뭐 불교와 네. 유교의 중심인 그쵸. 사회에서 사실은 건물들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만 네네. 설명하자면 서양은 아까 파사드를 꾸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얘들은 수학과 비례와 피타고라스, 네. 뭐 유클리드, 뭐 플라톤이 얘들의 뭐 큰 줄기를 이루는 네네. 뿌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의 기준 자체가 네. 다 비례예요. 대칭과 비례. 그래서 잠깐만요, 교수님. 미의 기준이 비례라는 네. 말은 네. 그러니까 뭐 딱 구조물을 봤을 때 이게 대칭이 맞아요. 맞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대부분의 네. 서양 건축을 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뭐 1대 1.6 뭐 이렇게 1.613 이런 거. 네네네. 그 비례를 딱 맞게 합니다. 대부분의 설계, 대부분의 종교 건축 내지는 네네. 딱 맞게 그 다 요즘에 연구 논문으로 보면 네. 분석한 것들이 많은데 딱 그 애를 맞춰요. 어. 걔들이 절대적인 그게 기준인 거죠.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조각 같은 거, 네네. 뭐 예를 들면 밀러의 비너스 같은 거 네네. 이런 것도 보면 배꼽에서 상하체를 하는 게 그 비율 완전 네네. 비례에 맞아. 어. 그리스 때부터 이어온 비례. 왜냐면 그리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사람들이죠. 네네. 그 비례를 딱 맞게 하고 조각도 그렇고 네. 건축도 그렇고 회화에서도 비례를 딱 맞춰요. 오. 그게 서양의 미술이야. 수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나중에 과학으로 발전한 거고. 근데 우리는 보세요. 네.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일단 관통했던 철학이나 그것들은 뭐 공자, 뭐 노자, 네네. 그다음에 석가 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특히 공자가 뭘 이야기했냐면 중용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중용. 중용. 네네. 예. 중용이란 말은 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네. 너무 튀지도 말고 네. 뒤처지지도 말고 딱 가운데만 해라. 요즘도 이 말 하잖아요. 군대 이런 느낌이네요. 뭐 군대에서도 네네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네네. 내가 사회생활할 때 딱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이 중용의 네. 중용은 어디일까요? 중간 어디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서양에서 네네. 중간은 센터라고 하고 네. 수치화되게 정확하게 네. 센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정확한 수치가 있어. 이 공간의 센터는 저기야. 맞죠? 네. 근데 동양에서의 가운데는 네. 지금 우리 한 PD님만 가운데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저기 우리 저 뭐 다른 저 제작진 분들하고 제 가운데는 여기예요. 이 가운데가 네. 계속 바뀝니다. 동양에서 봤을 동양에서의 가운데는 계속 바뀌어요. 때는? 오.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네. 계속 변화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서양처럼 막 절대적인 어떤 숫자, 절대적인 뭐 이렇지 않아요. 얘들은 자기 종교가 생길 때부터 네.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 있잖아요. 네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오, 해라라고. 네. 그건 절대적인 거고 우리는 계속 바뀝니다. 어. 관계에 따라서 바뀌고 공간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표현을 건축이 하는 거죠. 건축 하나로서 존재가 완결이 되는 거고 네. 우리는 관계랑 사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건축은 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있어요. 그래서 마당이 있는 거죠. 건물과 네. 건물, 건물과 마당, 건물과 자연. 네.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 건축을 아까 말한 건물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위에서 우리 지금 말하는 조감도처럼 그 버드뷰로 봐야 돼. 네네. 그러면 네. 그 우리 전체가 네. 하나의 건물입니다. 서양 건축은 딱 하나 박스잖아. 근데 네. 우리는 집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 정원도 있고 네. 낮은 담도 있고 그게 다 하나의 건축인 거죠. 저희 팀에서 나온 질문인데 교수님께서는 전공이시기도 하고 네네. 한국에서 네. 건축물로 봤을 때 가장 좋아하시는 건축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하나 뽑자면 네. 저는 이제 불국사와 불국사와 석굴암을 석굴암. 한번 뽑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건축들도 사실은 뭐 더 오래된 건축도 있고 네네. 더 막 화려하고 뭐 이런 건축도 있는데 화려한데. 뭐 인기가 많거나 화려하죠. 화려한데 네. 그래도 제가 그걸 꼽자면 네. 사실은 얘는 되게 뭐랄까 음과 양의 조화. 그 당시에 이제 도교 사상이 네네. 우리가 엄청 베이스가 된 사상이 네네.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음과 양의 조화를 네. 제일 가장 잘 표현한 것들이 불국사와 석굴암인 것 같아요. 음. 얘는 하나 건물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지었습니다.
같이 같은 신라 시대, 통일 신라 네네. 시대 때 김대성이라는 어떤 네네. 이제 재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해서 같이 지었는데 얘는 어떤 뭘 하냐면 어떻게 대비를 하자면 모던함이라고 표현하면 좀 네. 그렇다. 소박함과 화려함의 어떤 대비와 네. 그다음에 음과 양의 대비인데 공간적으로 보면 네. 불국사는 사실은 양의 공간이에요. 양의 공간, 네네. 드러나는 공간이고 네. 석굴암은 음의 공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머리는 동굴 안에 네네. 얘를 파놓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크게 다른 점은 네. 아까 말한 얘는 우리가 목구조로 네.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어온 방식으로 불국사를 지었어요. 네네. 근데 석굴암은 안에 가보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네. 불국사와 석굴암으로 이제 뭐 수학여행도 가고 해서 네네네. 기억이 있거든요. 아 저도 갔던 기억은 있는데 사실 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저도 갔던 기억에서 사실은 그때는 뭘 몰랐죠. 그때는 네네네. 뭐 수학여행 가니까 하지만 이게 좀 더 크고 좀 더 알고 보면서 네.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저는 느끼는데 네네. 그래서 그 석굴암은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걔는 동으로 만들어진 돔. 건축입니다. 네. 특히 이제 석재로 네. 석재 돔으로 만들어진 네네. 건축이에요. 사실 석재 돔은 네. 아주 지극히 서양 전통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기원을 좀 찾아보면 네. 이제 서양의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라는 건물입니다. 판테온. 판테온이라는 건물. 게임. 판테온이 네네네. 그 판테온이란 건물이 네. 석재로 지어진 이제 최초의 어. 돔 건축이거든요. 네네. 그 돔 건축을 시작으로 서양의 지금 웬만한 성당 건축에 네네. 다 돔이 있어요. 어. 걔가 제 최초의 네. 돔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돔이라고 하면은 그 콜로세움이나 어, 뭐 이런 거 콜로세움은 아닌가요? 돔은 아니고. 도쿄 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돔은 이제 네. 요렇게 된 게 돔이고 네네네. 돔에다가 위에 이제 동그랗게 지붕이 덮는 거죠. 아, 그거를 돔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식이 제가 네네네. 나중에 그 네. 돔의 구조라는 것들이 네네. 사실은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단면을 잘라 보면 네. 그 돔은 완벽한 원형이거든요. 판테온도 그렇고 석굴암도 그렇고 네. 담 옆에는 아까 말한 밑에는 이렇게 드럼으로 돼 있어요. 얘는 드럼이라고 드럼통 아시죠? 네네네. 그 드럼통 자른 게 드럼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원형으로 지붕을 동그랗게 덮는 거 얘를 돔이라고 하거든요. 네. 단면을 잘라보면 얘는 완벽한 원형이에요. 네. 그거는 서양의 네. 아주 기하학적인 형태거든요. 네네. 위에서 내려다 보면 완벽한 원형, 네. 옆에서 봐도 완벽한 원형. 신기하다. 네. 아주 기하학적인. 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례의 아름다움이잖아. 네네. 서양은 서양에서 완벽한 있었던, 기하학적인 네네. 형태죠. 근데 네. 동양에서는 동양 전통 건축에서는 그 이전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어요. 유일해 걔가. 네. 유일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사실은 우리 전통 건축에 그렇게 지을 수도 없고 네. 돌을 그렇게 많이 쓰고 할 수도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자,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음과 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네. 같은 토암산 안에 좌측과 우측을 네. 뭐 불국사와 석굴암을 이렇게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아주 서양의 건축으로 만든. 근데 석굴암이 우리는 그냥 굴을 파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산을 깎고 네. 거기에 돌로 이제 돔을 만들고 네.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서 산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그 음의 건축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작업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도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음과 양의 대비를 만들기 위해서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되게 의미가 있고 조금만 더 해보면 네네네. 거기는 불상이 있잖아요. 불상. 그렇죠. 불상이 가운데 딱 있거든요. 네. 판테온은 불상이 없어. 어쨌든 걔는 이제 네네. 만신전이라서 네네네. 그러니까 한 신을 모시지 않아요. 아, 근데 네. 우리는 불상이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불상이란 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찰이나 절의 제일 중심 공간에 네. 불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이 중심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삼국 시대만 해도 네. 우리는 불상이 중심이 아니고 탑이 중심이었어. 탑이요? 탑.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저 원래는 탑이 뭐에 연유하냐면 인도에 너무 많이 들어가나? 아니요. 간단하게 말씀 할게요. 재미없으면 제가 자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도에 이제 원래 부처 석가에 네. 뼈를 모시는 스투파라고 하는 오. 탑이 있었어요. 네. 인도식 탑. 네네. 걔들이 중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 넘어오면서 이제 목재 탑이 된 거죠. 그 그래- 문화가 넘어왔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네. 왜냐면 인도에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저 불교가 우리나라로 전파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탑이 된 거죠. 네.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그 황룡사 구축목탑 네네. 아시죠? 걔가 많죠. 다 그 황룡사의 네. 메인에 있는 탑이 그 구축목탑인 거죠. 아. 그래서 예전에는 불상이 아니고 네, 탑이었던 탑이. 거죠. 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탑돌이하고 그다음에 야단법석 이런 말 있잖아요. 네네. 밤에 탑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때 막 서로 부킹도 하고 젊은 사람들끼리 그런 문화가 네네. 지금도 우리가 쓰이고 있죠. 네. 아니 근데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그러면은 그 탑을 중심으로 돌던 뭐 행사 이런 건가요? 뭐 그렇죠. 밤에 아. 저녁에 젊은 사람들이 탑을 계속 돌면서 네네. 이제 뭐 기도하고 뭐 네. 하겠죠. 네. 부처식으로 불교식으로 네. 불공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서로 눈 맞으면 네. 이제 그 날이 허용되는 날인 거지. 오. 그래서 그때 그걸 표현을 해 지금 우리 네, 야단법석이라는 게 막 왁자지껄하고 이런 시끄럽고 이런 거잖아. 네네. 그런 때 야단법석이라는 것들을 그때 한 거고 그게 탑을 중심으로 했었다. 오. 근데 그게 통일신라가 되고 하면서 네. 아까 말한 불상이 우리나라에 네네.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아. 근데 그 불상이 어디서 왔냐? 네. 그 우리 간다라 양식이라고 옛날 들어보셨어요? 간다라 양식이라고 인도의 아니요? 지역 이름인데 네네. 거기가 옛날에 그리스 알렉산더가 네. 그까지 점령을 했어요. 알렉산더 왕. 알렉산더 왕이 네네. 점령을 하면서 그리스 문화가 전파됐겠죠. 네네. 그러면서 그리스의 조각상 있잖아. 네. 걔대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왜 만든 거예요? 예뻐서? 우리도 한번 그때는 해보자 뭐 이런. 원래는 네. 우리가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불교도 신을 네. 인간의 형태로 만드는 게 되게 불경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그렇습니까? 아이콘이라고 네.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감히 네. 이 신인데 인간의 형태를 띠고 있어라는 네네. 게 용서하는데 지금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은 지금도 뭐 그런 알라 신의 형태 없어. 맞아요. 그런 거못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표현합니다. 그 문양 화려하잖아. 근데 부처는 그때 이제 그 간다라 양식에서 의해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네네.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상들 옷들 보면 다들 난 그리스 옷처럼 똑같이 입고 있어요. 그런 것 약간 같아요. 이렇게 네네. 뭐 걸치고 있잖아. 네. 그게 다 그 뭐고 저 그리스 양식이거든요. 그게 이제 초기 불상도 보면 똑같아 거의 비슷해. 근데 그게 넘어와서 네. 거의 최초로 네.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그 불상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은 거의 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집을 지은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좀 독특한 점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불국사로 좀 넘어가면 네. 불국사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음양의 조화를 뭘로 보냐면 네. 우리가 잘 아는 석가탑 다보탑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석가탑 다보탑이 딱 두 개가 있잖아. 네. 하나는 엄청 화려하잖아 다보탑.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네. 그 우리 동전에도 있어요. 그냥 네네. 엄청 화려한데 그래서 돌로 만드는데 네네. 나무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엄청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석가탑이 있잖아요. 네. 석가탑은 정말 소박하고 네. 단조로워요. 좀 근데 심플하다. 심플해. 네. 완전히 이걸 일부러 대비해서 만든 거죠. 얘도 우리 뭐 아사달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 건축 조각가가 똑같이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도교의 네. 음양의 조화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 네. 원래는 탑이 가운데 있었잖아요. 네. 근데 불상이 들어오면서 네. 탑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원래 하나였어요. 원래 가운데 불상이 있는 게 아니고 탑이 있던 자리에 네네. 이제 불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탑이 작게지고 두 개로 나눠진 거죠. 네네. 딱 그 시대 이제 그 시대인 거죠. 통일신라가 탑의 시대에서 불상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있다 보니 네. 메인 엄청 중요한 탑을 두 개를 세운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우리 절에 가면 탑이 네. 있나 탑이 없어요. 거의 사라진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비례를 딱 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되게 뭐랄까 음과 양의 조화이기도 하고 네네. 되게 화려함과 소박함의 조화이기도 그러네요. 하고 뭐 그다음에 저는 이 동양과 서양의 약간 융합이라고 할까? 그쵸. 저는 석굴암과 불국사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 네. 최초이자 최초의 서구 문물을 어떻게 들어와서 활용한 네네. 그렇죠. 우리 동형태. 공식적인 그 석굴암을 만든 네. 거죠. 그 종교 건축에 우리 썼던 네네네. 거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니크하지 않았나? 신기하다. 네. 그 당시에 사실은 그런 막 불교가 번성하고 그 건축이 유명한데 네. 그 사람이 그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쉽게 보지만 거의 한 1300년을 유지됐거든요. 네네. 그 동조를 계속 견딘 그 힘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한번 좀 불도 타고 해서 네네. 재건도 했지만 네. 그래도 그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너무 대단한 일이고 네.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쵸. 우리 부산에서 가까우니까 꼭 가볼만 할 것 그쵸. 같습니다. 네. 네네. 정말 저 재밌어요 지금. 네. 이게 제가 네. 몸이 점점 앞으로 가요 제가 이래가지고. 네. 네. 건축도 이제 이렇게 좀 알고 보면 네. 정말 좀 다르게 보이고 재밌는 게 많아서 네, 네. 조금 이렇게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따로 제가 특집을 또 하나 만들어. 너무 좋죠. 생각도 그럼 있는데. 서양 건축도 소개할 게 너무 많고 네, 네. 뭐 한국 전통 건축도 소개할 게 너무 네. 많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야기 나누 보니까 제가 좀 되게 신기한 게 네. 어쨌든 건축을 전공하시고 지금 건축에 네.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오늘 저랑 나눈 이야기에서는 지금 역사적인 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용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직 네네. 처음에 시작하시게 됐을 때 그 전에도 이런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어쨌든 제가 전공 자체가 네. 건축 역사 이론이라는 걸 전공해서 어쩐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네. 서양 근대의 뭐 바우하우스라든지 네네. 뭐 이때 당시를 전공으로 하다 보니 네. 이제 점점점 이게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뭐 네. 서양 건축사도 강의를 하지만 네네. 한국 전통 건축도 강의를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강의를 하면서 이제 네. 또 저도 나름 공부를 하면서 네네네.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는 느낌이죠. 네네네. 이 얼개들이 서로 엮이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봤을 때 네. 온전하게 얘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네. 그래야 재밌더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설명을 제가 하면 또 학생들이나 사람들도 되게 재밌어 하고 네네. 그렇게 한쪽 관점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되게 재밌게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이 학교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네, 네. 학생들이 특히나 교수님을 좀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인기가 많으신가요? 뭐 그거는 제가 뭐 그렇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인기가 뭐 나쁘진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쭤보는 게 네. 말씀을 또 되게 재밌게 하신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네. 좀 사람을 좀 빨아들이는 이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가장 흥미있게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전공이다 보니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분야는 사실 학생들도 네. 조금 이제 재밌어하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에 네. 그래.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서양 건축을 하든 동양 건축을 할 때 네. 계속 얘들을 융합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네네. 그냥 하나의 사례만 계속 설명하면 좀 루즈한데 네. 얘들을 비교하면서 네. 뭐 얘들은 장점은 뭐고 얘는 장점은 뭐고 해서 얘들은 그러니까 어떤 서양 건축이 아까 그 시대에 이걸 지었대. 네. 야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걸 비교해서 말씀해 우리가 이런 걸 주시니까. 할 때 네. 얘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했었어. 이런 걸 하면 그걸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대에 어떻게 쓸 수 있자. 네네. 이렇게 쓰는 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해서. 방법들까지 제안을 그렇죠. 제시를 이제 해주시고. 학생들은 또 설계를 해야 되고 하니. 네네. 그러면 우리가 동양 건축에서 내지는 그 당시의 시대를 이야기해주고 네네. 그 시대가 건축이 어떻게 반영했는가를 네. 설명을 해주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그 시대와 건축을 같이 해서 병치해서 보는 네네. 습관이 되면 현대도 그게 가능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 과거는 이제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참고하는 거잖아요. 계속 역사는 그렇죠. 반복되니까 네네.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도 학생들도 좀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부분들 중에 이 건축 관련해서는 인문학도 들어간다 하셨잖아요. 네, 저 네. 그거가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설계란 거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면이란 걸 그리는 거거든요. 네네. 뭐 평면도 그리고 인면도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걸 통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네. 뭐 예를 들자면 설명서를 만드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 만들기 이전에 네. 그럼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지 네. 그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네네. 보통 컨셉이라고 하거든요.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소성, 그다음에 이제 주변과의 어떤 역사성, 네네. 주변과의 관계 이런 네. 것도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짓습니다라고 해서 항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우리는 그 거기에서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건축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의 솔루션을 제안하는 거죠. 그게 건축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네네. 그 사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건축이란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건축도 사용자는 다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사용자를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그 이해하려면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네네. 뭐 여러 사회, 문화, 경제들을 다 이해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인문학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알아야 사실 좋은 건축과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 멋져. 그러면 인문학이 가장 드러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을까요? 인문학이 가장 드러나는 건축에서 저는 인문학 예를 들자면 네. 전 서양 건축에서 일단 한번 예를 네네.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 중에 대성당이란 것들이 네네네. 나왔잖아요. 그 서양 건축의 대성당은 특히 고딕 대성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딕이요? 고딕. 네. 저희 폰트 고딕. 맞아. 네. 그 고딕인데 그 우리는 시대로 구분할 때 고딕 시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에서 보면 이제 네네. 예를 들자면 뭐 고대 로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로마네스크, 네. 그다음에 고딕, 네. 그다음에 르네상스, 그다음 바로크 뭐 이렇게 막 네네. 이어지는 왜냐하면 그렇게 구분을 해야 네. 우리가 건축을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건축은 그 시대마다 네. 그 디자인의 양상이 달라져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서양 뭐 예를 들자면 유럽의 어떤 네. 도시를 가게 되면 네. 그 도시 한가운데는 제일 큰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을 중심으로 사실 도시가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성당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요. 그때는 예. 그리고 모든 기술과 집약을 다 하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일 큰 건축주가 누구겠습니까? 교황인가요? 교회죠, 교회. 교회. 교회죠. 왜냐하면 엄청난 힘을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 얘를 더 크고 화려하게 짓겠죠. 네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모든 걸 다 담아내는 게 사실은 성당이고 그 중에 성당 중에서도 제일 지금 이제 뭐랄까 큰 성당들은 다 네네. 고딕 시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고딕 시대에 제가 건축을 왜 이야기하냐면 네. 물론 지금의 유산으로서도 엄청 큰 건물이 네네. 남아 있고 걔들이 유산으로 잘 쓰이고 있지만 네. 사실은 고딕 시대의 고딕 건축은 조금 더 저는 제 나름대로 네. 분석을 하자면 그 뭐랄까 어떤 그 당시에 결국에는 하나님 신을 네. 어떻게 표현하잖아. 왜냐면 네. 그 성당은 그 하나님이 사는 집이잖아요. 네네. 하나님이 사는 집이잖아. 네. 그래서 그 집을 사람들이 와서 신성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이 종교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하냐? 보통 인간들은 건축을 통해서 권력을 상징할 때 네. 제일 큰 거는 높이 지어요. 아 높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과시 이런 과시죠. 면도 좀 예. 과시죠. 네. 왜냐하면 건축이 그 높이 지어야 네. 사실은 그만큼 내가 지을 수 있다라는 힘을 보여주는 네네. 거거든요. 그만큼의 어떤 돈과 네네.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단 말인 거고 네. 기술이 있다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것도 엄청 최고로 당시 지을 수 있는 높이. 걔는 지금 지어진 지만 해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 네네. 아직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네네. 거죠. 자, 그래서 그 고딕 성당의 그 높이를 네. 그럼 높이만 지었냐?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어느 정도 높이를 짓다가 얘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 기독교에서 네네. 그러면 신을 어떻게 이 공간에 담아낼까를 고민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 그때는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들이 또 네. 한참 유행하고 있었어요. 네. 짧게 그래서- 한번 설명. 네, 그 스콜라 그냥 뭐 설명까지는 안 해도 되고 네.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데서 네. 신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네. 신은 빛으로 정의를 했어요. 빛. 태초에 뭐 빛이 있나니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네네네.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신은 빛인데 그 빛을 공간에 어떻게 표현할까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답을 내놓은 게 높이 지어서 네. 그 저 위에 높은 곳에서 빛이 쫙 떨어지는 거죠. 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양 건축은 벽으로 된 건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창을 크게 낼 수 없어. 네. 그러면 그 창을 내기 위해서 그 구멍을 이렇게 창을 낸다는 건 네네.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걔를 엄청 높이 지어서 하늘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원래 빛은 위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인위적으로 연출을 한 거죠, 물리적으로. 네네. 그리고 거기 떨어지는데 마침 거기에는 스테인글라스로 하다 보니 네네. 형형 색상의 빛들 지금 우리로 치면 완전 네온사인 같은 것들. 네네. 그렇죠. 당시에는 조명이 없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빛이 떨어지는데 그게 형형 색깔이야. 네네. 스테인글라스로. 그러면 그걸 처음 안에서 들어간 사람은 뭘 느끼겠습니까? 황홀한 당시에 경건함 뭐. 집도 그런 높인 집도 없을 뿐더러 네네. 그런 조명 시설이 없잖아.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 엄청난 황홀감과 네. 여기가 천국이다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진짜 신이 사는 집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그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주제들. 네. 그다음에 그거를 스콜라 철학들이 이거를 종교 철학으로 발전시키고 네. 그거를 이제 빛이란 것들 정의하고 그다음에 건축가들이 물리적으로 그 공간을 구현해내. 네네. 그게 아주 이상과 현실을 잘 반영했던 네. 사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딕 시대 대성당들을 진짜 저는 되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치면서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예쁘다뿐만 아니고 그런 아까 인문학적인 요소가 너무 잘 담겼다라고 네, 네. 꼭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도 네, 그렇고 네, 이렇게 네. 봤던 게 지금 딱 그려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은 조금 우리가 혹시나 기회가 돼서 유럽을 네네. 가거나 하면 대부분은 다 이제 그런 건축물을 돌아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성당들을 주로 돌아보기도 네네. 하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좀 알고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 있네. 네네. 되게 재밌어요. 그냥 유럽 건축을 가보시면 네. 똑같은 집을 계속 본다는 느낌이거든요. 네네. 근데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뭐 특히 도시 구조를 형성할 때 성당이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성당이 딱 가운데 있거든요. 네. 가운데 있고 그 앞에 광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시장이 있고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만드는 거죠. 성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모이게 되니까. 구조가 예.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뭐 확실히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신기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성당이 아니더라도 뭔가 랜드마크가 하나 있으면 그 중에 사람이 몰리게 나누는 그 당시에는 종교가 그런 힘을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만약에 성당을 지으면 성당을 지금처럼 뭐 몇 년 안에 짓지 않거든요. 200년, 300년이 걸쳐 짓습니다. 성당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돌을 쌓아서 짓잖아. 그리고 성당을 건축을 보면 다 조각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조각을 쌓아서 조각을 해서 짓는데 그러면 그 앞에 돌로 짓잖아요. 그럼 엄청 큰 돌들을 가져올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앞에서 그게 필요한 거죠. 조각을 할 작업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성당 앞에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럼 거기서 계속 작업을 해서 지어 나가거든요. 그럼 지어 나가면 그 200년, 300년 동안 거기 사람이 작업자와 많이 모이잖아. 그럼 그 주변에 시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이 생기고 그 앞에 있던 작업장은 광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 완공됐을 때는 이미 거기 도시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도시를 이해할 때 유럽의 도시를 이해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보면 꼭 보면 성당 앞에는 광장이 있구나. 그 주변에 시장이나 아니면 시청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면 또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다. 진짜 빠져든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문학이 드러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예민한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즘 도시 건축의 가장 큰 화두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뭐 스마트 시티, 그리고 뭐 친환경 건축, 뭐 ESG, 뭐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교수님 입장의 어떤 시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뭐 물론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환경이죠. 환경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건축을 할 때 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분야거든요. 에너지요? 이게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그냥 건물만 지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조명도 그렇고 뭐 이런 공조들, 냉난방기, 그다음 이런 모든 그다음 수도 설비를 하면서 사실은 환경을 되게 많이 훼손을 하거든요. 엄청 많이 훼손합니다. 생각지 못하게.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환경적인 측면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해요. 그래서 에너지도 뭐 요즘에 어디 집에 가면 다 태양 에너지 전열 지별판도 있고 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그냥 상하수도를 쓰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끌어오는 것들 아니면 얘가 정화해서 다시 쓰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조명들도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태양열로 모은 전열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자체적으로 뭐 LED 같은 것들로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되게 높인다든지 계속 그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유리로 되면 단열이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복층 두 겹짜리 유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단열까지 되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거죠. 법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근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와 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어떤 편의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되게 많은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근데 그 분야에서 조금 이제 이게 뭐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술도 필요하지만 지금 기술적인 이야기잖아요. 미학적인 부분에서 디자인이란 걸 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부분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랄까 어떤 규제가 너무 좀 심하다고 할까? 규제가 너무 심해요. 어떤 종류의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나중에 시공을 할 때 일단 관공서 가서 인허가를 받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그 법규라는 것들을 예를 들자면 해석하는 것들이 되게 그 해석하는 그 담당자 공무원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커. 어떤 사람은 이걸 오케이 하고 어떤 사람은 오케이 안 되고 어떤 다른 뭐 어떤 구청을 가면 어떤 구청은 되고 어떤 구청은 안 되고 또 어떤 도시는 되고 이 도시는 안 되고 이런 것들도 편차가 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특히 뭔가 안전 같은 것들 예를 들자면 뭐 여기서 방화가 한번 일어나면 소방이 엄청 강화돼. 소방법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뭔가 구조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뭔가 규제를 계속 하는 것들로 발전을 하다 보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틀에 묶여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다른 것들은 좀 풀어주고 같이 이게 조화롭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공서를 가서 인허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소방서에서 옵니다. 그럼 소방서에서 소방이 잘 돼 있는지 다 체크해요. 이거 안 되면 빠꾸. 그럼 다시 해야 돼.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 에너지 열효율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돼. 더 얘를 더 줄여. 창을 더 줄여. 창을 더 넓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요즘 심지어는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이 이동에 대한 법규도 이제 강화되고 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장애인 단체에서 나중에 와서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네. 점점 추가되는 거죠.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것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 없어요. 네네. 그게 다 똑같은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박스 형태와 딱 똑같은 구조의 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규제들이 네. 특히 이제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도시 건축에 좀 한정을 짓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돈이 돼야 되냐. 돈이 되지 않는 건물은 사실 관공서 건물이거든. 근데 돈이 되는 건물에 그런 규제까지 다 받으면 똑같은 건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진짜 해봐야 뭐 인면의 창의 모양이 좀 달라지든. 근데 내부 공간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약간 이 사람이 공간을 만드는데 결국은 그 공간을 이용한 공간 때문에 사람이 또 그게 영향을 받거든요. 다 똑같은 공간을 우리가 쓰다 보면 획일적이 되는 거죠. 문화는 다양성을 가져야 되는데 획일성을 가지면 한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럼 그건 안 좋은 건데 우리 지금 도시 건축들이 약간 그렇게 되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규제가 옳고 그르다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규제들이 생기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형태들이 단조로워지고 그럴 것 같아요. 효율성만 따지는 건축만 할 수밖에 해진다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 봐져서 그거에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만 봐도 약간 그건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하나 첨언하자면 뭐 이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요즘 예를 들자면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특히 지자체에서 큰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사실은 대부분은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를 디자인을 받고 싶어요. 대부분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건축가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 건축가들이 설계한 안들이 있잖아. 그거는 우리나라 법에 하나도 맞지 않아. 근데도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 가져와서 우리나라 설계 사무실에서 다시 우리나라의 도면을 맞게 설계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평범해져. 그러니까요. 계속 악순환인데 근데 어떻게 하냐? 기관과 건축주 부분에서 기업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규제를 풀어줘요. 여기만 한해서. 왜냐면 이 디자인을 받았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니까.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기회에 균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공공장소의 건물을 하면 이제 우리가 뭐 공모전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좋은 디자인들을 받아서 그 중에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하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뭐랄까 랜드마크적인 걸 하려고 지금 현재 유명한 외국의 건축가들을 딱 지정해서 지명 건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부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왜냐면 그런 이해는 하는 게 도시들이 뭐 예를 들자면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것들에 프랭크 게리가 만든 이제 빌바오 구겐하무 도서관이라든지 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 성공한 사례가 많아. 그래서 공무원은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하나씩은 그런 유명한 건축가를 데리고 와서 짓고 싶어요. 그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DDP 같은 거지. 오케이. 자 하디드라는 유명한 건축가의 유작이긴 한데 사실 그 역사적인 장소에 자 하디드의 그런 형태를 하는데 그거를 거의 자 하디드한테 그냥 독점으로 준 거죠. 공모전도 없이. 되게 이슈였죠. 그 프로젝트만 해도 5천억이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법규상도 그렇고 시공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지만 결국은 그걸 하게 다 밀어주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것들을 만약에 우리나라 건축가한테 줬다면 그 건축가는 사실은 그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기회도 균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가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법규에 어긋나면 법규에 지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외국 건축가가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일정하게 융통성을 또 발휘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너무 우리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느끼는 거고 우리한테 기회가 균등하지 않은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비용이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설계비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 100억이 들어 큰 프로젝트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대부분 한 80억은 거기 줍니다. 그 유명한 건축가한테. 그다음에 20억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아까 말한 설계를 건축사무실에서 그 수천 장의 도면을 그려요. 인허가 하고 그리고 인허가 다 해. 근데 그러면 좋은 디자인이 오냐? 그러면 좋은 디자인 오지만 그게 대부분은 뭐 스케치, CG 이 정도만 와요. 실제로 그 안에 공간을 풀어내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해야 돼. 여기 있는 설계 사무실 다 하는 거. 단 제일 좋은 예로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저기 마린시티에 미디어에 제일 노출이 많이 되는 아파트가 아이파크잖아요. 저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딱 약간 그런 사례인데 아이파크는 예를 들자면 설계했던 사람이 다니엘 리벤스킨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자면 그 미국의 이제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9.11로 폭발된 거기를 새로 설계할 때
거기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 저 사람이고 뭐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을 비롯한 유명한 어떤 작품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지명도 있다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사람을 딱 찍어서 설계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준 설계는 스케치랑 이미지들을 준 거예요. 그럼 결국은 설계는 누가 하느냐? 현대에서 아니 그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건축 설계 사무실이 다시 설계를 하는 거죠. 아파트잖아. 그럼 평면 다 해야 되고 실제로 뭐 주차장 다 설계해야 되고 커뮤니티 설계 다 해야 되는데 새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법규 다 지키면 단조로워져. 형태도 단조로. 근데 이제 저거 할 때는 그 회장 현대산업협회 회장이 이제 강력하게 디자인의 원안을 그대로 고수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형태가 나오긴 했어요. 되게 그래도 유니크한 건물이 나와서 되게 저도 예전에 살았지만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평면의 형태가 효율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심지어는 50평대 아파트인데 우리나라 50평대 크잖아. 그쵸. 근데 방이 2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에 사실은 내부의 구조적인 면들이나 실용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인데 아까 말한 거기 100억이면 거기 한 80억이 가고 나머지 20억에서 안에 설계를 다 하는 거죠. 모든 일들을. 그런 것들에 사실은 어떤 기회에 균등하지 않는 점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불합리한 것들이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큰 화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교수님 시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좀 정말 오늘 너무 재밌네요, 진짜로. 말씀해주시는 게 하나하나 정말 새롭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 재개발, 요즘에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원래는 있었지만 요즘에도 또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영도가 좀 더 그렇죠. 도시 재개발은 진짜로 우리가 살기 좋아지는 과정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면이 있을까요? 참 그렇죠, 맞죠. 도시라는 것들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뭐랄까 어딘 지역을 놀러 가잖아요. 뭐 유럽을 가든 다른 지역을 가면 사실 거기에 되게 좋은 마을들이라든지 오래된 도시를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문화도 있고 그걸 일부러 보러 가는 거고. 뭐 대부분은 다 이제 뭐 몇백 년 되고 뭐 몇천 년 된 데도 있고 하여튼 뭐 로마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축적되고 쌓이고 해서 사실은 그 도시가 되고 그 도시의 어떤 특색이 되는 거고 이제 남아 있는 우리가 그 당시에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까? 이제 옛날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쨌든지간에 너무 빨리 도시화가 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지 않은 게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부산이 제일 빨리 근대화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근대화가 된 도시가 부산입니다. 일본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 때문에 다 몰린 거죠. 사람의 그러니까 도시가 갑자기 인구 밀도가 확 올라가면서 이제 도시들이 이제 아까 막 여러 가지 시장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확 크기도 하고 밀도가 올라가면서 도시가 형성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뭐 그런 게 달동네 같은 것도 생기고 했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도시가 어찌 보면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좀 발전하고 길도 내야 되고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하나하나를 아까 말한 재개발, 재건축 형태로 지는데 대부분 다 아파트들이 지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정한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 잘 만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만들. 오늘 알았습니다. 제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면은 있지만 아까 말한 어떤 획일성을 가지고 있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동네가 일단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동에 뭐 무슨 마을이 다 있는데 이거 한번 싹 밀면 그냥 거기 무슨 아파트만 남아. 그쵸. 뭐 무슨 레미안, 뭐 자이, 뭐 이런 것들만 남는 거죠. 전국이 다 똑같아. 똑같은 사진 보여주고 이 어디에요 하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파트 이름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도 다 비슷하니까 결국은 평수와 집값만 남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좋은 아파트에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아파트 사는 사람이 차이를 나는 거고. 근데 그 더 문제는 여기에 원주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존의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거기를 대대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근데 재개발하면 싹 밀어야 되잖아 갑자기. 그럼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데로 빠지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냐? 못 들어오는 거죠. 비싸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동네 자체가 싹 뒤집어서 갈아엎는 거고. 그러면 좋았던 동네지만 이 사람들은 또 더 부동층이 낙후된 데로 가고 여기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런 뭐 양가적인 어떤 장단점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도시건축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파트를 정말 잘 짓는다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를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요즘에 받고 있잖아요. 특히나 캐대언 지금 난리죠. 그렇죠, 난리죠. 한국 건축 수준이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가 저 진짜로 궁금해요. 오늘 처음 알게 된 건데. 네. 네, 사실은 지금 뭐 저도 너무 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네네. 한국의 문화가 너무 대단하고 네. 너무나 그러니까 단군 이래로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세계에 주목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옛날 백번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로 네, 세계에 네. 알릴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가 지금 된 것 같아. 네. 아까 말한 뭐 캐대언을 비롯한 네. 뭐 K-팝들, 네. 뭐 BTS 이게 꾸준히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근데 이게 네. 뭐 하나의 한 번의 어떤 우연이 아니고 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네. 그게 또 한쪽에 뭐 K-팝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네, 네. 뭐 영화 네. 뭐 예를 들자면 기생충 같은 영화, 그럼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선수들 네. 김연아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어떤 서양의 전유물이었던 클래식 조성진 같은 사람들 네, 네. 뭐 모든 분야에서 특히 네. 이제 노벨상도 나오고 네, 네. 한강 작가의 맞죠 네. 노벨문학상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삼성 같은 거에 기술적으로도 네, 네. 우리나라 특히 방산 같은 데 엄청 발전했거든요. 네.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 기술들이 알려지고 수준의 탑 클래스에 올랐는데 네, 네. 그럼 과연 건축은 누가 했지라고 하면 사실은 누구다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츠커상이라는 네네.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축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권위가 있다 보니 노벨상이라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럼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받은 적 있나? 한 명도 아직 없어요. 네. 중국도 한 2명 있고 두세 명, 2명 정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은 무수히 많아. 외국에는 물론 많은데 네네. 그럼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축가들 건축만 유독 이렇게 탤런트가 떨어지냐면 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기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까 제가 네네. 했던 말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에 영역되는데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네. 한국에서는 네. 뭐랄까 어떤 이런 세계적인 건축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 인 것 같아요. 네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네. 아까도 다시 한번 네네. 이야기했지만 이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뭐 큰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네. 건축주들인 거죠. 네. 기관들 아니면 기업들. 네. 그래서 뭔가 건축을 할 때는 한국 건축가한테 기회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뭐 네. 사실인데. 네네. 근데 뭐 이런 건 누군가 또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유명한 세계 건축가들한테 비싼 돈을 주고 그 사람 설계를 받아오죠.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그 아웃풋은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네네. 아까 말한 중간에 설계를 했던 설계 사무실의 이름은 지워지는 겁니다. 네네. 중간 노력은 사람들이 다 했고 그렇죠. 시공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해서 했는데 네. 결국은 자하 하디드의 그 건축을 네. 처음에는 막 많은 이야기가 하다가 나중에 와 이런 걸 실제로 지었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자하 하디드의 유작이 되고 네. 사람 세계에서 그걸 보러 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 건축가들은 우리나라 역할은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런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한국 네. 건축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나올 수가 없는 구조.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네네네. 거기다 아까 하나 첨언하면 규제들 네네. 너무나 많은 규제들로 음. 이제 건축을 사실은 이렇게 아름답고 뭐 아까 미학적인 네.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아름다운 그다음에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핫하다고 하는 뭐 이런 건축가들이 있거든요. 헤드윅 같은 그런 건축가들이 지금도 막 우리나라에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독특하고 유니크한 건축들이 되다 네네. 보니 세계적인 건축가의 반열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일본 사례만 해도 충분히 네. 있는데 우리나라가 못한다는 거는 네. 아까 말한 그런 기회의 균등들 네. 같은 선상에서 스타트를 할 수 있게 기회를 해주고 네. 많은 기회가 준다면 충분히 네. 탤런트를 등려내고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아까 말한 지금 한국의 K 문화에만큼의 네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축가 곧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들의 네네. 의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게 건축계를 네네. 위해서 건축도 결국 문화가 최종적으로 반영된 게 건축이거든요. 네네. 중요한 문화의 하나로서 네. 건축에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그 모든 어떤 문화의 응집이 음. 건물로서 또 건축으로서 그렇죠.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예, 말씀도 예.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되게 좋은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녹화 마무리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더 있으실까요? 네. 하도 많은 말을 해서 소감 근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에서 네네. 또 이런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또 뭐 한피디님과 다른 제작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뭐 저도 되게 재밌고 네. 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또 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재미도 느끼고 네네.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익한 자리가였지 않나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조금 이따가 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화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